어제 오늘 좀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 지금 뭐 글로벌 달러 시세도 약세가 지금 네. 강하고 유로도 뭐 네. 1.10 달러를 막 올라서고 네. 탄력 있게 가고 네. 하는데 어제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좀 외환시장에 관련돼서 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제 외환시장으로 네.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게 외환시장 코멘트들이 비교적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좀 하고 저희가. 외환시장 코멘트 하기 어려운 점을 제가 최근에 보니까 뭘 제가 알았냐면 요즘은 그 트레이더들하고 딜러들이 이 방송에다가 얘기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컨퍼런스 이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예전에 못 모시고 비해서. 있습니다. 예. 세일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현역들하고 물론 뭐 저녁에 개인적으로 통할 수 있지만 또 안 되는 걸 억지로 통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이게 현장 분들하고 통화를 못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것 예. 때문에 좀 코멘트가 적은 것 같고 또 외환시장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예.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저께 한 11시부터 조금 움직임이 있었고요. 예. 뭐 쉽게 얘기하면 한국은행이 개입을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그거보다도 최근에 그 외환시장 좀 그 리뷰를 좀 해보면 예. 조금 오래 전부터 돌아가 보면 글로벌 달러부터 한번 해보면요. 예. 제가 보기에 변곡점이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하면 이제 강달러로 쫙 올라가다가 그 끝이 된 게 작년 10월 정도 9월 FOMC 나온 다음에 10월 정도에 이제 115까지 갔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작년 10월 13일 날 미국하고 우리도 그때 증시가 바닥 찍고 돌았는데 그때부터 그렇죠. 달러도 그렇죠. 달러와 장기채가 돌았으면서 주식도 돌아서고 그래서 그때 시동을 걸은 거는 장기채와 사실은 외환시장이었거든요. 네. 뭐 그게 장기채 이제 외환시장은 환율 달러 약세로 돌았다는 건 이해가 가고 장기채는 무슨 의미지? 그때 장기채들이 금리가 많이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예, 길트, 분트 그쪽에 난리 나면서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미국 10년짜리는 그때가 제일 높아요. 4.4 정도 돼 있었으니까 뭐 최근이 높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미국 2년물 막 5% 예. 넘고 할 때. 근데 사실은 외환시장은 단기채보다는 장기채하고 연관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 115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일방적으로 쭉 내려갔거든요. 달러 인덱스 115. 예, 그러니까 네. 글로벌 달러 기준 달러 네. 인덱스로만 네. 볼게요. 그럼 115짜리 그냥 쭉 내려갔고 그리고 뭐 별로 움직임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갔어요. 사실은 그 전에 뭐 킹 달러니 뭐니 그래서 사실 뭐 많이 올랐잖아요. 예. 이게 쭉 내린 게 언제까지 내렸냐면 금년에 2월 달 FOMC 직전까지 일방적으로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때가 예. 101까지 갔어요. 101. 예. 지금 인포맥스 네. 화면으로 보니까 2월 달에 저가가 100.789 예, 뭐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한 100일 정도. 100일 정도. 100일 정도. 예, 그게 100일 정도. FOMC 때까지 FOMC에서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하고 할 때예요. 예. 그러면서 달러가 기본적으로 이자율을 많이 안 올리겠지. 그러면서 이제 약세가 거기까지 예. 갔는데 기억하시겠지만 2월 그 FOMC 끝난 다음부터 모든 데이터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때 뭐 50만 넘는 그 나오고 난판. 뭐 CPI, 예, PPI 예. 할 거 없이 그러니까 뭐 시리즈로 한 3, 4주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지고 106까지 올랐어요. 106까지 오른 날짜가 언제냐면 그게 3월 8일이에요. 예. SVB.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큰 변곡점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작년 10월 뭐 13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월 9일인가 10일인가 그때. 그 다음에 3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보면 115, 101, 106. 이 숫자를 잠깐만 한번 세 개만 한번 외워보세요. 예. 115, 101, 106. 106. 그런데 원달러를 보면요. 원달러가 115일 때 1440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탑이었어요. 둘 다. 예. 그리고 쭉 내려왔을 때 1220이었어요. 네. 그리고 다시 106이 됐을 때 1320이었어요. 그것도 뭐 숫자도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1440, 1220, 1320 네. 이렇게 됐는데 그 115대 1440하고 106대 1320을 계산해 보면 비율이 굉장히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원달러가 글로벌 달러를 다 쫓아간 거예요. 따라다녔죠. 예. 근데 101
101일 때 1220은 조금 더 내려왔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3월 8일 기준으로 보면은 한 5개월 동안 많이 움직였지만 결국은 둘이 같이 다닌 거예요. 같이 다녔죠. 그런데 3월 8일부터 보시면 거기서부터가 이제 완전히 달라요. 달러는 약세로 가는데 예, 3월 우리는 8일은 다시 내려와가지고 100일이 또 됐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115, 100일, 106, 100일. 지금 똑같아진 거예요. 네. 사실은 예. 뭐 우연의 일치겠지만 100일이 됐는데 지금 뭐 109.8, 뭐 8090이니까 100일 잡고요. 100일, 100점 지금 80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100일이라 100일 보셔도 잡으면 되고. 100일이면 하고 그런데 원달러는 뭐 지금 현재 1,300원이지만 어제 아침만 해도 1,326원이었어요.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기억나세요? 1,440원, 1,220원, 1,320원이면 이게 똑같은 비율로 떨어지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60원쯤 돼야 돼요. 그 정도가 했었어야 됩니다. 1,260원쯤 예. 가야 되고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101일 때 1,220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똑같은 속도로 내려왔으면 1,260. 원래 가던 대로 갔으면 1,220이 돼야 되는 게 1,326에 있으니까 어제 드디어 한국은행이 드디어 나는 못 참어. 이 꼴은 더는 못 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어제.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올린 게 뭐 국내에서 일어난 것보다는 해외에서 많이 좀 이렇게 드라이브 됐다 그럴까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어제 아침에 야 이거 원달러 좀 심하다 했는데 한국은행이 드디어 못 참고 개입을 이제 한 거죠. 셀링 개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얘기를 했는데 국민연금 얘기 좀 드리면 이제 국민연금이 해외에다 투자를 많이 늘렸잖아요. 네. 뭐 해외 투자를 늘렸으니까 투자를 하려면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달러를 사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달러 수요가 자꾸 생기고 그 수요가 점점 커졌잖아요. 뭐 그리고 사실은 그 국민연금이 그 미국 주식을 사면서 해지를 하면 그럼 포워드로 달러를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외환시장에는 관계가 없어요. 스팟에서 환율에 사고 영향은 안 포워드에서 주죠. 팔았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거의 해지를 사실 안 하거든요. 요즘 그래서 들어서 2022년 초에 부터 그때 뭐 그래서 그걸 수압이라고 표현은 했는데 국민연금하고 그렇게 내가 수압을 해줄게 얘네들 괜히 시장 가서 괴롭히지 말고. 시장 가서 달러 근데 사지 말고. 실제로는 수압을 한 건 거의 없고 다 그냥 일방적으로 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년 초에 보면 국민연금도 처음에는 해지 좀 하다가 달러가 계속 강세가 되니까 뭐 또 욕 좀 먹었을 거 아닙니까? 야 너 이렇게 강세되는데 그걸 왜 또 해지하고 해지를- 난리야. 해지만 안 했으면 중간에 했을 텐데 해지까지 해서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고 왜 그런 소리 작년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또 줄여가지고 거의 해지를 안 한대요 요즘은. 어허.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뭐 수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시장에 들어와서 사면은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한국은행하고 그냥 직접 사는 거예요. 물론 뭐 누가 끼긴 하겠죠. 한국은행하고 거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를 작년에 한 100억 불 정도 연초에 해가지고 뭐 6개월도 하고 1년도 하고 했는데 어저께 그걸 350억 불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금년에는. 네. 근데 뭐 숫자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어차피 그게 시장에 다 뭐 350억 그 불 다 안에서 한다는 다 하는 분이 것도 없으니까. 아니고 그 안에서 일어난 게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닌데 의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의지가 그 얘기도 한꺼번에 하고 실제로 제가 볼 때 달러는 분명히 팔았어요. 달러도 팔고 약간 점심시간에도 팔고 그 재료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달러 투기적 롱 세력들이 일단 좀 털고 그렇죠, 조금. 싶어지는데. 예, 지금 뭐 하여간 제가 다시 한번 어떻게 왜 더 약세했는지 뭐 제 나름대로 생각은 얘기해 보겠지만 어쨌든 그런 현상이 있고 한국은행은 불편했던 거예요. 그렇죠. 불편하니까 이건 안 돼. 우리가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겠어. 그래갖고 한번 팔고 오늘 또 팔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저께는 분명히 팔았고 한국은행이 좀 운이 좋다 그러는 거는 그때 팔 때 아침 11시쯤에 달러 인덱스가 101.50이었어요. 네. 근데 팔고 난 다음에 뭐 한국은행이 팔아서 내려간 건 당연히 아닌데 그 다음에 그게 내렸어요. 달러 인덱스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올해 더 밀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한 25원 빠진 거죠. 최소한 20, 한 6, 7원 빠졌으니까 한국은행이 야 이렇게 디커플링 된 거에 대해서는 좀 곤란해 하는 걸 보여준 것 같고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고 또 소장님은 저보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행 개입이 왜 의미가 있냐면 국내 외환시장을 잠깐 설명드리면 국내 외환시장은 이런 박스 같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달러가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있지만 네. 그 NDF라고 하잖아요. 역외 선물하는 예, 역외 선물하는 그냥 네. 정산만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냥 해외에서 야, 저 달러 얼마 되면 내가 너 얼마 줄게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움직임이 없어요. 네. 결국에는 그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가 근데 작았다 커졌다 하긴 해요. 뭐 기업들이 돈을 해외에서 빌릴 수가 아직도 없거든요. 예. 그 목적이 있지 않으면 네. 허가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달러가 들어오지만 그게 들어오는데 제한이 있고 또 나가는 데는 별로 제한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러면 또 은행들은 마음 놓고 빌리거든요. 마음 놓고 빌리지만 은행이 빌린 달러하고 달러를 산 거하고는 달라요. 빌린 거하고 산 거는. 네. 왜냐하면 은행은 항상 뭐 이렇게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거든요. 예. 조금의 한도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박스에서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박스가 작아질 때는 국내 이제 거주자 이금 같은 게 없으면 작아지고 뭐 달러가 오를 것 같아 갖고 박스가 커지기도 하지만 약간 박스가 있어요. 도망도 못 가는. 그러면 그 박스에 적정한 규모가 있는데 어느 날 딱 1달러만 모자라도 네. 엄청나게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1달러만 모자라도.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사실 계속적으로 봐가면서 넣고 빼고 하거든요. 네. 조용히. 그래서 어려운 거는 달러가 막 내려가는데 박스에 돈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팔면 더 내려가잖아요. 예. 그때가 어렵죠. 그럼 살살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올라가고 있을 때가 괴로운 것 같지만 사실 내가 한국인이라면 쉬울 것 같아. 보여주면 되죠. 내가 어차피 팔아야 되니까. 야, 나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딱 팔아주면 되는데 그런 오퍼레이션을 자주 하게 되면 요즘 뭐 환율에 관련돼서 우리 뭐 그 뭐죠? 그 뭐 WGBI인가 그것도 그렇고 채권 관련된 인덱스에도 못 들어가 있고 지금 뭐 MSCI 뭐 그거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게 다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슈니까 굉장히 조심해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예. 사실 최근에는 저는 뭐 자료는 없고 한국은행이 뭐 계속 부인하니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한국은행이 당연히 계속적으로 달러를 인젝트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 달러가 모자랐을 거거든요. 네. 무역이 계속 이렇게 나쁘고 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 이렇게 길게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 의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달러를 팔은 거예요. 어차피 팔 거를 팔았는데 의지를 보여준 거죠. 얘네들 이렇게 높게 가는 건 나 마음에 안 들어. 예. 그래서 어저께 의지를 한번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지를 보여줬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저기 최근에 이제 대표님 그 설명의 핵심은 어쨌거나 달러가 최근 들어서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서울에서는 환율이 안 떨어지면서 그렇죠. 좀 디커플링 그 되면서 이슈죠, 그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지금 그 배경은 네, 그래서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숫자 몇 개 얘기한 것처럼 예. 글로벌 달러를 그대로 쫓아갔다면 지난 3월 8일 이전의 숫자로 그렇다면 1,260원 정도 돼 있어야 되고 예. 그 전에 100일 그 밑에 갔을 때 2월 달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1,220원을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직도 차이가 예. 많이 나요. 음.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글로벌 달러가 그러면 왜 115에서 100일까지 내려왔느냐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 생각이 워낙 많지만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그냥 저는 어떤 설명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한 5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니까. 우선 제가 믿는 것부터 얘기하면 제가 제일 믿는 설명은 그리고 저도 강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특히 3월 8일부터 특히 또 106에서 다시 꼬꾸라지기 시작했으니까 네. 3월 8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고 생각을 해보면 예. 결국은 SBB가 터지면서 실리콘밸리 뱅크 문제가 터지면서 금융권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예.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 같냐면 금융권의 문제가 금융 위기로 가지는 않지만 뭐 은행들을 괴롭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뭔가 타이트하게 하라 그러고 야 니네들 똑바로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금융권이 대출을 줄일 거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금융권이 대출을 줄이게 되면 그게 결국 연준이 이자를 올리는 효과와 굉장히 비슷한 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연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저번에 뭐 그런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게 계량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작게 얘기하는 사람은 50bp, 길게 얘기하는 사람은 크게 얘기하는 사람은 150bp도 얘기해요. 네.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효과 때문에 실제로 이자율을 올리지 않아도 결국 이자율을 연준이 올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자를 올려서 수요를 줄여서 좀 쿨링 다운 시키려고 그러는데 경기를 그 네. 목표를 결국 달성해 주니까 이자를 올릴 필요가 좀 없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3월 8일을 기준으로 해서 비포 애프터를 딱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주식시장 뭐 원달러는 다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크게 변한 거는 2년짜리 금리잖아요. 예. 그때 5.1%였어요. 맞아요. 예. 지금 3.9입니다. 1.2%가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확실하게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말 금리도 뭐 점도표 상은 조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 5점 아직도 상단으로 보면 5.25잖아요. 네. 그런데 뭐 시장은 벌써 450 뭐 4.5잖아요. 연말 금리가 그러니까 이미 뭐 75bp 심하면 1%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도 연준은 아직 고칠 기회가 없었고 예. 시장은 야 이게 은행권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금리를 올린 효과가 이미 나고 있어. 그런데 뭐하러 구태여 올리겠어? 글쎄. 그러니까 결국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야 돼.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논리 흐름이. 예, 원달러 아니 달러인데 달러는 또 외환 시장은 아직도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3월 8일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115부터 100일까지 다 온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106부터 100일까지 온 거. 3월 8일부터 예. 지금 4월 네. 14일까지 예. 한 달 열흘 네. 한 달 정도를 보면 그때 내려온 거는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예. 요건 제가 굉장히 믿는 편이에요. 이거는 진짜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유럽을 보면 이제 외환이니까 외환은 항상 골치가 아픈 게 꼭 반대도 봐야 꼭 되잖아요. 상대가치니까 서로 따져야 되니까. 네. 그래서 유럽을 보면 유럽도 사실 CS처럼 크레딧 스위스처럼 비슷한 문제가 생겼는데 네. 사실은 유럽은 심각해 보이지도 솔직히 않고 또 그게 문제가 된다 해본들 예. 다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의 문제고 예. 하니까 유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물가가 오르는 거를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리는 문제와 금융권이 안정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금리도 50bp 올려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벌어졌던 그런 금융권의 사태가 유럽하고는 사실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금리는 원래 계산했던 그런 패스로 가고 있어요. 네. 그거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럽이 아무래도 그 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는데 진짜 시장이 언더 에스티메이트 한 거죠. 유럽 알기를 지나가는 몰로 한 거죠. 사실은 유럽이 진짜 보여줬잖아요. 예. 네. 지난 몇 달 동안 네, 뭐 날씨가 네. 따뜻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유럽이 생각보다 그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체질이 있다는 걸 사실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또 금융권도 더 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유로가 강하게 가는 거죠. 또 22 관계자들이 라가르드 총재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레토릭이 좀 매파적이에요 그동안. 네.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유럽이 원래 우리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한 거죠. 작년에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뭐 윈터 커밍 그리고 뭐 잘못하면 뭐 독일 사람들 장작돼야 된다 겨울에. 뭐 큰 소리 하고 하더니 그럴 때도 있었죠. 웬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럽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로가 강한 거 이게 두 가지가 이제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뭐 제가 뭐 별로 맞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남들이 얘기하는 게 세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사실 별로 안 믿어요. 아, 그게 첫 번째가 네. 옌이에요. 옌. N. 예, 일본 N. 옌이 예, 이제 예. 우에다 총재가 들어오면서 예. 그 YCC를 철폐할 것이다. 음. 또 일본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올리니까 옌이 강세가 되니까 달러가 약세되는 방향은 맞잖아요. 예. 근데 그런 YCC를 철폐하고 금리를 올리겠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퀘스천 마크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생각하는 거는 네. 일본은 물가가 벌써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뭐 3% 뭐 2%대로 벌써 이미 가고 있고 예. 그리고 일본의 머리 뒤에는 디플레이션의 망령이 너무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일본은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책 수단이 거의 없어요. 뭐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수단이 없으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뭐 외환시장 개입밖에 없잖아요. 외환시장 개입은 사실 일본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습적으로 하고 내려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고 뭐 말을 절제해서 하고 뭐 외환 개입에는 일본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딴 게 없으니까 그래요. 딴 정책 수단이 거의 없어요. 일본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YCC를 철폐하는 거는 못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게 일본 예나를 많이 강세시키는 데는 뭐 애로사항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달러가 왜 뭐 약세가 됐는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다들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꼽아보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그게 해석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 많아요. 네. 근데 뭐 제가 맞다는 건 아니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뭐 좀 더 뭐 음모론 비슷한 거예요. 탈달러화. 달러가 위상이 좀 약해진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뭐 이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올라갔고 네. 뭐 금도 올라갔고 올라갔죠. 뭐 페트로 뭐 위안 그런 얘기 나오고 위안화 굴기 얘기도 나오고 뭐 이란 인도가 자기네도 뭐 그런 거 하겠다고 하고 뭐 중동하고 중국하고 친해지고 뭐 이런 걸로 할 때 달러가 위상이 약해지니까 내려올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 인구 제일 많은 나라 두 군데에서 네. 인도하고 중국이 루피하고 위안 쓰자 예. 꼭 달러 있어야 되나 이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영향은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많이 해요. 안 줬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위안화 무슨 국제화 하겠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 아니잖아요. 한 20년 됐어요.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 얘기도 한 10수년 네, 됐습니다. 10년 됐고 네. 제가 보기에는 잘 안 흔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조금 뭐 딴 얘기지만 위안화가 그렇게 국제화가 안 되는 이유는 저는 단적으로 그 중국 정책 당국이 위안화를 통제하겠다는 그런 생각 그 자체를 버리지 않으면 뭐 진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통제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 그게 뭐 될 리가 없는 거죠. 사실 뭐 다른 쪽으로 잠깐 세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번에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금 그 채권 인덱스 그 WGBI인가 그거하고 MSCI 그거 사실 되면 되게 좋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그게 지금 안 되는 결정타가 외환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인가 1년도 넘었어요. 그때 소장님이 그때 뭐 하시지 않았나요? 그때 회의하는 거. 그때 무슨 원달러 2시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아직 못 하고 있죠. 그것도 그거 그때- 내년에 한다고 그러고 연장했단 말도 들리고. 예. 그리고 그때 거래 시간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보다 훨씬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진짜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도 우리 정책 하시는 분들이 야, 내가 얘들 풀어놓으면 얘들 잘 못할 거야. 내가 컨트롤 해야 돼. 나는 잘할 수 있어.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한 외환 자유화 진짜 딴 데 가서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중국의 현상을 보고도 저는 외환 시장 자유화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그렇게 끼어차고 있는지 저는 사실 엄청 불만입니다. 이만 딴 얘기고. 제가 기회만 있으면 제가 그 외환 당국을 제가 좀 불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더디고 왜 혼자서 다 끼어차고 살라 그러냐. 예, 시장을 믿어야지. 시장이 이렇게 커졌는데. 하여간 뭐 그건 있지만 네. 똑같은 이유로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직 갈 길 엄청 멀었고요. 비트코인 얘기는 나 솔직히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은 다른 이유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오른 게 달러를 대신해서 비트코인이 올랐다. 아,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이해가 좀 안 돼서 그거는 좀 제껴놓고 싶고. 네. 금이 오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요거는 탈달러하고는 좀 비슷한 조금 영향으로 저는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네. 미국에서 러시아 외환 보유고 못 쓰게 했잖아요. 예. 그건 좀 심했어요. 그때 스위프트에서 탈퇴시키고 탈퇴도 하기도- 시키고 예. 두 가지를 했는데 큰 거는 아니 외환 보유고 왜 갖고 있어요? 급할 때 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쟁을 하고 적국이지만 그거를 못 쓰게 하는 거는 저는 과했다고 생각해요. 그 역풍을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역풍을 일부는 맞은 것 같고요. 그렇죠. 스위프트라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 그게 그냥 결제하는
그 메신저 시스템이거든요. 결제망이죠. 국제. 네. 예. 근데 많이 쓰는 거예요. 그거를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것도 좀 대국답지 못한. 그러니까 역풍은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은 그 위안화 스위프트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못 쓰게 하니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러시아는 당연히 외환 보유고가 달러가 많았는데 달러를 못 쓰게 하니까 당연히 외환 보유고 틈만 있으면 줄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군요. 위안화로 많이 바뀌었어요. 네. 위안화로 많이 바뀌었고 중국도 달러 쓰기는 싫은데 중국의 문제는 중국은 외환 보유고를 위안화로 쓸 수는 없잖아요. 자기 예. 통화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은 초이스가 없어요. 달러 쓰기 싫으면 금, 그다음에 상품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중국도 많이 샀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근처에 중국하고 좀 친한 사람들이 예. 네. 달러를 좀 팔고 금을 많이 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통계에도 나오고 하니까 예. 이 탈달러가 최근에 약세를 이끌었다 하는 것 중에 비트코인 금 얘기는 거기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약간 역풍을 좀 외환 보유에 관련된 역풍은 좀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게 뭐 이렇게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고 하여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저는 조금 안 믿는 편이고. 네. 대표님 말씀 중에 이제 조금 네. 정리를 하자면은 네. 그래요. 이게 싸워도 조금 지켜줘야 될 게 있는데 너희들 실컷 벌어놨던 달러 외환 보유고 못 쓰게 해요. 스위프트에서 나가. 네. 전 세계하고 뭐 교육도 못하게 해. 네. 이렇게 한다면은 역풍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거리가 되고. 네. 그다음에 스위프트 말씀하다 보니까 우리 박신웅님이 지금 올려주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 스위프트에 따르면 지난 1월 네. 국제결제 통화 비중은 달러가 39.92%, 네. 40%라 보시면 네. 되겠고 유로화도 36.56%, 파운드 6.3%, 네. 위안화 3.2%, 엔화 2.79% 순이고 네. 세계 결제 거래에서 칩스 거래량 비중은 22% 이렇게 되는데 지금 유로가 거의 따라왔네요. 예, 그러기도 하고 사실은 그 스위프트는 원래 유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유럽 안에서 하는 거는 진짜 거의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스위프트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네. 유로 비중이 있는데 스위프트 그 결제 시스템만 보면 전체 결제 시스템보다 유로가 좀 과대하게 보입니다. 전체 왜냐면 결제, 유로에서 스위프트다 그쪽에서 많이 보니까 쓰기 그럴 수도 때문에 있다 하는 건 그건 알겠습니다. 좀 많이 보이지만 어쨌든 달러가 그래도 제 네. 기억에는 달러가 50%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랬죠. 내려오긴 네, 한 거고 이건 분명히 역풍 맞을 겁니다. 이거는 미국이 조사 떨은 거예요. 이거는 좀 대국답게 해야지. 왜냐하면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결제를 달러로 하게 했고 네. 모든 사람들이 따라줬는데 그거다 대놓고 통수를 때려야 물론 되니까. 전쟁을 했지만 그래도 이건 좀 심했다. 그래서 하여간 뭐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습니다. 대표님, 네. 저 비트코인이 네. 달러 약세, 달러의 대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대표님이나 저나처럼 민증에 6으로 시작하고 5로 시작하는 분들은 비트코인 이해하려고 드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럼 이해 제가 나서야 하는 거니까. 저는 이해할 생각은 원래 없어요. 원래 근데 제가 뭐 시간이 뭐 1시간짜리니까 네, 넉넉하니까 네, 네. 저 외환 얘기만 할 겁니다 오늘.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비트코인은 저 이렇게 생각해요. 저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김준성, 너는 비트코인 하냐? 제가 엄청 투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 것이 보이거든요. 저도 궁금해요. 하시는 제가 못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제가 방송 시작한 다음부터 트레이딩을 완전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안 하긴 하는데 네. 저는 비트코인을 하려고 하고 비트코인 하는 사람 말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저는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저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비트코인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더라? 통화다? 그건 저 안 믿어요. 금융상품이다?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 그냥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 그냥 거래를 편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전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거래를 편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믿는 사람들은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네. 인트리식 밸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너 본질적 가치가 없는 걸 왜 트레이딩을 해? 이렇게 네.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게 한두 개입니까? 그렇죠. 세상에 많아요 네. 그런 게. 금은 뭐 본질적 가치가 있어요? 조금 있죠. 금 손에다 그러네요. 끼는 거 네. 공용용 금으로는 온수당 2,000불 절대 못 해요. 그러니까 금도 그렇고 뭐 달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본질적 가치 없는 거 우리가 트레이딩 한두 번 한 거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야 그거 폭탄 돌리다가 내 앞에서 터지면 어떡할래 그러면 아이고, 네. 그렇게 재수 없으면요 뭘 해도 안 돼요. 승규 씨, 네. 우리 김준성 대표님 똑같이 나랑 뭐 폭탄 돌리다가 예. 그래 우리 꼰대들은 할 수 없는 예, 거야. 아주 정확하게 같은 우리 의견을 가지고 우리 계시네요. 꼰대들은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자주 듣는. 아니 네, 근데 그래요. 꼰대도 네. 꼰대 나름이요. 우리 저 진짜 완전 애청자 우리 마녀주님은 예. 전 이해해요 소장님 뜨리미로 넘기시네 이러시는데 예. 마녀주님도 아마 민증에 5나 6으로 시작하시나 본데 이해하신답니다. 그래 제 말씀은 폭탄이 내 앞에서 터질 정도로 그렇게 재수가 없으면요 어차피 트레이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막 이제 인트리직 밸류는 저는 사실 제대로 이해는 못하겠어요. 블록체인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이미 이렇게 이렇게 뭐 다른 코인은 몰라도 그 비트코인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네. 어쨌든 그렇지만 뭐 비트코인하고 요번에 달러 약세하고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건 잘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네, 하여간 그래요. 근데 네, 이제 그래서 다섯 네, 번째. 네. 다섯 번째 와우, 이거 밤새요. 네. 다섯 번째는 그 리스크 온이에요. 리스크 온 뭐냐면 만일에 미국 주식이 좋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리스크 오프가 아니라 리스크 온 분위기로 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오르고 그러면은 이게 미국의 자금이 신흥시장적으로 좀 옮기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거의 일환이다. 왜냐하면 3월 9일부터 주식시장이 괜찮았거든요. 네. 그리고 연초에는 사실 이머징 마켓이 더 좋다는 말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뭘 보는 사람도 있냐면 글로벌 GDP가 그로스가 23년하고 24년을 보면 올라가거든요. 네. 2.6에서 네. 2.9가 예, 예. 올라가는데 미국은 떨어져요. 미국은 사실 떨어지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많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리스크 온 분위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뭐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네. 움직이고 있는 건지 이건 최근에 보면 반드시 그렇게 움직이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네. 뭐 맞는 거는 같은데 이게 조금 희망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1번, 2번은 좀 강하게 믿고 있고요. 네, 그럼 정리를 제가 한번 하고 네, 이제 네. 말씀 네. 이어가 볼까? 왜냐면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네, 내용을 정신이 다뤄서 없어요. 벌써 네, 다섯 번째 하실 거예요. 맞아요. 다섯 가지였는데 이게 어떤 다섯 가지냐면 달러 약세를 촉발하는 게 뭐냐. 글로벌 달러. 네, 글로벌 예. 달러 약세를 촉발하는 게 뭐냐. 그래서 첫 번째가 SVB 은행 사태 네.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유로가 네. 강해지는 거 말씀하셨고 그게 이제 우리 대표님이 주요하게 보시는 네. 요인이고 나머지 세 개는 약간의 의문은 있지만 소개를 해주신 네,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얘기하니까, 엔화가 있었고 또 탈달러화가 있었고 리스크온 분위기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까지 맞습니다. 총 다섯 가지 예.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정리의 여왕 이승희 훌륭하십니다. 정리의 여왕 감사합니다. 요즘 진짜 내공이 갈수록 이렇게 네,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옆에서 저는 배우고 있어요. 1번, 2번은 강하게 네. 믿고 리스크온도 어느 정도 믿고 3, 4번은 약간 좀 아닌 것 같다 믿고는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달러 약세고 네. 오늘 진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저도 궁금해하는 거는 그러면은 왜 3월 8일부터 원 달러는 갑자기 그 모양이 됐느냐? 달러 내려가는데 달러 내려가는데 왜 지 혼자 그러니까요. 원화만 약해졌냐? 지 혼자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약해진 게 원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막 그 정도로.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재정 환율들이 다 올랐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재정 환율이 전부 튀어버렸어. 그러니까 옌 원도 작년 한 1년에서 960에서 990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거 천 됐잖아요. 천일 절 어저께 왔죠. 개입해가지고 내려왔지만 그래도 990, 987 막 이래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은 다시 그 SBB하고 연결을 해보면 네. 어쨌든 SBB 그날부터 그랬으니까 이유는 난 거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구태여 막 이렇게 찾는 이유는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다시 그 경기 얘기예요. 경기. 결국에는 지금 그 이자율이 그렇게 툭 떨어져 버리면서 정책 당국 정책 금리가 5.1에서 3.9로 이렇게 툭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자율보다 경기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경기하면 뭐니 해도 한국 아닙니까? 전 세계의 경기에 무슨 뭐 지표라면서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경기를 보게 되니까 갑자기 한국을 엄청 보게 된 것이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수출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우리 수출도 안 좋고 중국 리오프닝이 있다고 하는데 되지도 않고 하니까 야 이거 한국이 진짜 좀 그러네.
원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라고 그때부터 강하게 좀 드라이버가 걸린 것 같고요. 그때부터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 사실은 뭐 제가 그 현역에 있는 게 아니라서 움직임을 정확하게는 못 보지만 분명히 움직이면 국내 시장에서 거의 안 움직이고요. 당시 거의 해외에서 움직였어요. 거의. 네. 그런 걸로 볼 때 해외에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가 일어났다. 원화 쪽에 좀 약세의 베팅도 들어오고. 영의 매수가 좀 셌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포지션도 많이 한국 가져가고. 원화 약세 쪽으로 한번 밀어붙였다. 근데 그 이유가 경기라는 거고요. 이게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경기를 다시 포커스를 하고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미국의 금리는 이제 안 올려도 올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보면 원화 금리도 보면은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 생각해 보면요. 저는 항상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는 스타일이에요. 네네네. 미국이 또 모르잖아요. 좀 미쳐가지고 다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다시 적지는 하지만 네. 다시 올리면 우리나라 금리 올릴 수 있을까요? 다 못 올린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못 올린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인데 이건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두 번째 가능성이 좀 있어요. 미국이 이제 스테이 롱거 하는 거예요. 올려놓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게 한 네. 5% 정도에서 좀 그냥 한참 막 가버린다. 가는 거예요. 지금 뭐 마켓이 계속. 4.5까지 했는데 나 그런 거 몰라. 난 금리 떨어지는 것까지 나는 몰라. 하고 5를 계속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면 못 버티고 우리 금리 내릴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금리를 우리가 먼저 내린다. 우리는 못 가능성이 버티고 내린다. 못 버티고 먼저 내린다. 하반기에. 먼저 내리는데 그거 기억나십니까? 금리 올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올렸어요. 그랬죠. 뭐 알고 올린 것 같지는 않고 그때 부동산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뭐 정치적으로 좀 올렸는데 이제 뒤로 가다가 밟은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선제적으로 올렸다 그래갖고 엄청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 그런 얘기 한 적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동산 때문에 올린 거거든요. 어쨌든 먼저 올렸어요. 네. 그리고 동결도 먼저 했어요. 동결도 먼저 했어요. 선제적으로 내릴 가능성도 진짜 경기가 문제라면 우리가 먼저 내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릴 가능성이 있고 네. 또 세 번째 가능성은 미국의 금리를 진짜 내려 하반기부터. 그럼 우리도 따라 내리겠죠? 우리는 더 급하게 내릴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 금리하고 미국 금리 차가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1.5다, 1.75다 이런 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방향이 더 벌어지냐, 줄어드냐. 그런데 지금 방향으로 볼 땐 뭐 절대 금리가 어디에 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를 몰라도 내가 보기에 더 벌어질 가능성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걸 뭐 저만 생각하겠어요. 트레이더들은 다 생각하겠죠. 예, 그래서 예. 그게 두 번째 이유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근데 지금 원달러 쪽으로 가는 건 이거는 뭐 완전히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각은 수급에서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3월 말에. 3월 말에 3월 9일부터 3월 말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3월 달에 수급에 문제가 보통 있어요. 달러 자금의 수급이. 예를 들면 해외 송금. 배당 송금이요. 9조입니다. 꽤 돼요. 그러니까 7빌리언이에요. 근데 이게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생각 안 해요. 이건 뭐 100년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이거 알고 있었던 건 원래 문제가 안 되니까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구태여 따지자면 그게 좀 있었고 달러가 조금 모자랐던 것 같아요. 자금 시장을 제가 3월 말에 보니까 달러가 아무래도 빌리는 시장도 좀 볼 필요가 가끔 있거든요. 달러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금리 차보다 수합 시장이 더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달러를 못 빌리면 바이앤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보니까 제 네. 느낌상은 3월 말에 달러가 약간 모자랐어요. 머니마켓에서 조금 예. 달러가 부족하니까 예, 전체적으로 수합 시장이 와서 바이앤셀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현물 안에서 또 환율이 또 뭐 그리고 아무래도 수합을 하면 바이앤셀을 하면 사실 생각해 보면 완전히 똑같은 건데 킥이 잠깐 오르는 영향이 좀 있어요. 조금은 현물이 자꾸 올라가면은 그래서 이제 수급이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제가 보기엔 수급의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 영향으로 3월에 계속 그랬다. 그런데 4월까지 그 영향이 계속 넘어온 것이고 네. 다시 돌아가 보면 한국은행은 야 수급은 좋아졌대요. 예. 수급이 좋아졌는데 이것들은 왜 이 모양이야? 이게 안 되겠군.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냥 본때를 보여줬고 적당한 시점에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정을 시켜줬고 한국은행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 어떻게 될 것
갔냐? 그러니까요. 앞으로가 또 궁금하니까. 예, 물어보시면 네. 그러면 그런 좀 쪽은 제가 별로 답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뭐 나오셨는데 우리 또 김준성 대표님이 또 이렇게 나오시면 많이 보시는 이유가 예. 내가 잘 모르고 뭐 잘 맞지도 않는데 하시는데 잘 맞아. 그러니까요. 근데 잠시 우리 그러면 예. 우리 대표님 우리 옛날 추억을 한번 되짚어 네, 보시죠. 네. 2008년이면 그때 2008년 10월 그 무렵이면 그때 리만 계실 때인가요? 네. 네. 리만 계실 때인데 제가 연합 인포맥스 2월 10일자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월 10일자 아, 금년이요? 금년 네. 2월 10일자 제목 유창현 신임 외작과장 네. 외작과장은 기획재정부의 외화자금과장입니다. 예. 박스 경험 되살려 시장 상황에 맞춰 나갈 것 이게 이제 기사 제목입니다. 이 네. 박스는 네. 그 외화자금관에 있는 그 딜링룸이죠. 네, 네, 그 네, 네. 박스인데 네. 뭐 그것만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유 과장은 10일 연합인포맥스와 통화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외화자금과 박스 사무관으로 네. 스팟을 담당했다. 네. 자, 그러니 2008년에 금융위기가 닥쳤을 그 무렵에 네. 지금 이 유창현 지금 현재 외화자금과장께서는 그 당시 이제 사무관 네. 아주 피 끓는 사무관으로 박스에서 시장하고 싸우셨던 거예요. 네, 네. 싸우셨던 건데 약 13년 만에 복귀했다 이러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금 와갖고 오늘 한번 차트로 확인을 해봤더니만 네. 2008년 10월 10일 날은요. 네. 2008년 10월 10일 날은 네. 장중 고점이 1,460원이고 네. 하루에 네. 1,460원이고 그날 저점은 1,225원이고 네. 2008년에요. 예. 2008년 10월 10일 날 10월 10일. 장중 고점 1,460 그날 저점 1,225 네. 종가는 1,309원이었어요. 예. 예. 그리고 10월 30일 날은 하루에 177원 빠졌어요. 환율이 하루에. 예. 맞아요. 그때 많이 빠졌어요. 그때 우리 김준성 대표님은 거기서 지금 다덤벼 하시면서 막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2008년 10월, 9월, 10월. 그게 파산 이후 아닌가요? 파산 이후시겠구나. 예, 파산 이후니까 저는 그때는 집에서 놀고 있을 때죠. 아,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네, 뭐 시장은 그때 근데 사실 저는 많이 알고 있는 거는 그때 제가 이제 선물에 있으면서 시황 쓸 때였고. 근데 제가 잘 아는 거는 네. 이제 파산을 하니까 파산을 하고도 회사를 다녔고 파산을 하니까 이제 막 그 주고받을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산을 했다 그러지만 한국 리만은 파산을 안 했거든요. 네. 한국 리만은 돈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 좋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거 다 갖고 나가야 돼요. 무슨 뭐 똑같이 나누는 거 없어요. 한국 거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좋은 거 같지만 역풍 맞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법에 그게 있어요. 한국 지점에 돈이 있으면 그거 무조건 먼저 갚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파산을 하면 이 크레디터한테 똑같이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한국부터 갚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한국 리만에 돈이 많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외환이 움직이니까 뭐 외환 관련된 디리버티브를 많이 해놨으니까 이게 어제 줄 거는 100만 불이었는데 오늘 줄 거는 300만 불 됐다가 어제는 1억 불 줘야 되는데 오늘은 1억 5천 됐다가 그 다음 날은 만 1억 불이 되고 막 그런 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연합 인포맥스 기사의 그 유 과장님의 그 인터뷰 기사를 갖다가 잠시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좀 우리 그런 걸 좀 이렇게 조금은 이제 염두에 두시자는 얘기죠. 지금 맞아요. 기획재정부의 외화자금과장이라고 한다면은 실무진에서의 가장 키맨입니다. 네. 물론 그 위에 네. 국제금융국장도 있고 네. 뭐 장관도 있고 하지만 시장과의 이제 소통이나 시장과의 어떤 그 부딪히는 데 있어서는 근데 이분이 지금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게 나 그때 사무관 시절에 13년 전에 네.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하루에 200원 움직이는 장에서 네. 시장하고 네. 싸웠다는 네. 분이니까 그때 또 사실 또 도시락 폭탄도 처음 나왔고 점심 때 네. 잠시 선수들 좀 이러고 있을 때 그냥 바로 때려가지고 예. 어제도 약간 뭐 11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11시 한 20분 그 무렵에 확 밀리길래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우리 외환당국의 실무 책임자가 네. 내공이 만만치 않다는 거는 그럼요. 이해하셔야 예전하고는 됩니다. 워낙 네. 다르고 지금 박스라고 얘기하시니까 처음에는 네. 뭔가 하다가 지금 기억나네요. 거기 한국은행이 글쎄요. 그 이후에 워낙 많이 바뀌었지만 그 딜링룸이 있는데 그거를 유리되게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박스로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뭐 많이 변했겠지만 어쨌든 한국은행이 시장과의 소통은 뭐 예전에 비할 수가 없죠. 그때 하루 거래량은
뭐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때 또뭐 10억 지금 불 뭐 이랬는데 예. 지금은 100억 불 그러니까요. 넘으니까요. 또 문제가. 옛날 얘기만 한다고 하시는 네. 분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예. 이 연합인포맥스에 또 이렇게 아주 터프한 기자가 있었는데 저하고 동명이인입니다. 이지우 기자라고 네. 있었는데 그때 그 저 과천 시절부터 해가지고 딜링룸에 막 들어오면 안 되는데 네. 그때 막 들어가가지고 개입하는 거 맞죠 이러면서 그, 그때는 기자들이 네. 그런 어떤 야성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리고 컵하셨네. 연합 인포맥스 제가 뭐 선전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연합 인포맥스가 처음에 이 단말기를 시작할 때 그때 딜러들은 다 로이타와 이제 텔러레이터를 텔러레이터 쓸 보는 시절에 때였죠. 연합 뉴스에서 그걸 파고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 거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그 달러원 시장에 대한 코멘트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잘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연합 인포맥스가 사실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장님 이 얘기를 꼭 들어야 될 텐데. 아, 계시죠? 아니 그리고 예. 이거 뭐 준비된 멘트도 아니고 무슨 뭐 미리 들은 얘기도 아니지만 조금은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거래를 크게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해외 투자까지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블룸버그를 구독하는 거는 진짜 부담스러워요. 네. 부담스러운데 네. 제가 봤을 때 연합 인포맥스 정도는 그럼요. 투자를 크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 이거 예. 얼마든지 이거 제가 뭐 한 번 더 선전하면 제가 그 이제 여기 그 아침 방송 하면서 이제 아이디 받아가지고 이제 보거든요. 네. 뭐 여기서도 보고 있고 네. PC는 네, 더 네. 좋아요. 네. 이게 뭐 블룸버그에 비해서 나쁠 게 없어요. 전혀. 예. 시장 그 뉴스는. 그리고 차트 기능도 아주 좋아졌고 네, 아주 좋아졌고. 예, 그러면 이제 그리고 웹베이스로 돼 있고. 예. 예, 그렇죠. 네. 문제는 이제 앞으로입니다. 이게 앞으로 얘기는 제가 굉장히 안 하는 스타일인데 다 하시면서 이제 제가 그 외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많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까 나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외환에 대해서 한 가지로만 얘기하는 게 나도 편하고. 근데 달러에서 글로벌 달러는 아무래도 저는 약세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글로벌 달러는 예, 약세. 이게 다시 뭐 105, 106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뭐 100이라는 심리적인 게 있고 또 유로도 지금 1.1이 되고 뭐 이랬잖아요. 이런 심리적인 것들이 좀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얘기했던 그 5가지 이유가 다시 다 살아 있기 때문에 예. 그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 그 반대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 이유는 특별히 진짜 더 찾기가 힘들어요. 이거 아까 그 5가지 이유에가 뒤집어지는 게 반대 이유인데 그 5가지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요인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확 일어나는 분위기가 네. 별로 아직 없기 때문에 뭐 아직은 좀 달러 약세 분위기가 더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달러 약세 분위기가 가는 게 또 전제가 어느 정도 된다면은 지금 한국이 닥치고 있는 아까 그 얘기한 그런 문제들 경기에 집중돼 있는 거 그 문제가 아무래도 수출이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좀 좋아질 거잖아요. 그리고 외환 시장은 좀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외환 시장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시장이지만 네. 원달러 시장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박스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좀 돈이 들어와야 돼요. 주식시장보다 그런 면에서는 늦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에서 수출이 돼가지고 돈이 실제로 들어오고 우리 주식시장에 뭐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고 뭐 채권시장에서 돈이 더 들어오는 그런 수급 쪽에서의 그런 개선이 있으면 확실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달러는 뭐 자금 시장, 주식 시장에 비해서 선행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원 달러는 그렇게 선행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박스 안에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 마음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수급 문제, 지금 1번 제가 말씀드린 1번, 2번이 다 수급 문제거든요. 3번까지도 다 이게 수급이 네. 지금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이 수급 문제는 그래도 조금 해결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수급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이자율 쪽에서의 그런 어려움은 좀 있다 하더라도 좀 개선이 되고 또 뭐 한국은행이 의지 한번 보였잖아요. 예. 난 싫어. 나는 원달러가 위에 있는 거 싫어. 그냥 최소한 글로벌 달러하고 같이 다녀야 돼. 그리고 뭐 이창용 총재도 항상 뭐 대외 요건이라고 얘기할 때 예. 뭐 따라가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원달러가 올라서 위에 있어서 예.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 거는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한국은행도 뭐 모르지 않을진데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한 번 나왔으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레벨보다 더 벌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고 있어야 될 레벨이
101일 때 1325원은 101.50일 때 1325원은 엄청 불편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내려올 때 그 계산하고 더하기 빼기 해보면 그 정도에서 또 나와요. 보통은 나온 데서 또 나옵니다. 보통 계산 한번 해놓으면 결제 한번 받은 거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레벨보다 더 안 벌어진다면 글로벌 달러가 약세가 되면 원달러가 더 빠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특히 주식시장이 혹시 좋아지면 우리 주식시장이 뭐 2,600, 700으로 올라가면 원달러 많이 내려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주고받는 것 같은데 이 원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저는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 잘 못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저는 주식시장에도 이게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은행의 이 액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나 너무 많이 따로 가는 거 싫어. 이거는 분명한 호재고 이거를 국내에 있는 딜러들만 본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다 봤고 한국은행은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한국 원달러는 한국은행 마음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예. 이제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신 이 딜러들에게 있어서 이 금리 격차, 인트레스트 디퍼런셜 이거는 전통적으로 이 딜러들은 고금리 통화 롱, 저금리 통화 숏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배워왔으니까 자꾸 그걸 살피는 데다가 또 그렇죠. 무역 수지도 살피니까 예. 왠지 원화가 약해질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만 네, 현역에 있으면 또 물량이 또 아무래도 물량이 수급으로 맨날 봐야죠. 달러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모자라는데 달러를 아. 팔기가 예. 심리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달러 스왑 포인트가 뭐 26, 27 뭐 이렇게 되면 뭐 한 달에 뭐 한 달만 그냥 보면 2원에서 3원인데 한 달에 아무 일만 안 벌어지면 3원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벗어나기가 참 힘들거든요. 예. 그렇긴 하지만 조금 한 발짝만 뒤로 가면은 이게 원달러 1320원 높아 보입니다. 예. 1300원도 높아 보여요. 네. 101일 때 1220원이었어요. 그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예. 그렇다면 80원이나 지금 위에 있는데 이게 이상해 보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팔고 싶습니다. 팔고 싶다. 예. 만약에 이것이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글로벌 달러 약세하고 어우러지면서 환율이 어떻게 중기적으로 좀 뭐 하다못해 한 2, 3년짜리 추세로 좀 약해진다. 그래서 또 뭐 1,200원대 초중반으로 간다. 예, 워낙 강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뭐 그쪽에 대한 외국인들의 예를 들어서 뷰가 확실하게 선다면은 그동안 샀다 팔았다 하던 외국인들도 조금 더 이렇게 추세적인 어떤 한국 주식 대형 우량주 쪽 소외되었던 쪽 매수. 예, 저는 100% 어그리합니다. 저는 지금 주식 외환시장 얘기를 했지만 외환 원달러에 대한 그 자체에도 뭐 많은 분들이 뭐 해외 여행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관심이 있지만 네. 사실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이잖아요. 그렇죠. 주식시장이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뭐 당연히 미치지만 요즘은 외환시장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오히려 거꾸로 미치고 있는 것 같고 외환시장에서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 그러니까 숫자가 내려오는 거 뭐 1200 뭐 한두 달 사이에 1250원까지 뭐 이렇게 내려간다면 저는 주식시장의 큰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전에 50원 100원 내려갔을 때보다 더 큰 호재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조금 막혀 있었던 게 좀 있었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예. 예.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터져주고 또 그런 거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바라건대 우리 정책 당국도 좀 용감하게 외환시장에서 자신감을 가져가지고 6월 달에 그 주식 9월 달에 채권 시장에 그 인덱스에 들어가는 거 문제를 좀 굉장히 전향적으로 하면은 우리 시장이 한 단계 업되는데 진짜 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마지막 그날까지 좀 하나라도 더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20년 전 얘기입니다. 2003년, 2004년 그 무렵에 네, 참 지금도 저 시니어 딜러들이나 저 은퇴한 딜러들은 기억도 생생한 그 이름 최중경 국제금융국장 최틀러 네, 그분이 했던 말이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라는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시장의 폭과 깊이를 갖다가 좀 넓히고 깊게 해야 된다 했는데 사실 20년 동안에
그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려면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조금은 기대에는 못 미치죠. 그렇죠. 폭과 깊이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한국은행이 좀 놔야 돼요. 놔도 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죠. 왜 못 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좀 말씀 듣다가 또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니까 예. 이번에 말씀하신 거 1325원 어라운드가 다음번에도 오면은 당국을 조심해라 이 말씀은 제가 네, 그러기도 하고 우리, 그 레벨이 딱 아니더라도 101.50이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99.50이 된다면 그 레벨이 내려오겠죠. 예, 그러니까 뭐 1,250원에도 파는 갭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는 지금 50원 승부입니다. 1325원 요번에 개입 네. 나왔던 이 레벨이 네. 저항선이라면은 네, 이게 1275원을 깨고 내려가줘야 근데 차트상으로는 글로벌 달러가 약세가 되면 밀고 내려갈 겁니다. 밀고 내려간다. 밀고 내려가고 지금은 뭐 글로벌 달러가 지금 뭐 굉장히 전환점에는 있지만 예. 약세로 간다면 원 달러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달러를 따라가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예. 거기에서 뒤틀린 거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대놓고 보였기 때문에 살살 보인 게 아니라 나 진짜 싫어 하고 보인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그런 쪽으로 한번 며칠 한번 더 보시면 그래서 앞으로 한 2, 3일 뭐 주식만 보시지 마시고 주식 움직일 때 원달러 제대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면은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뭐 생각합니다. 달러 인덱스도 지금 이렇게 네. 연결돼서 예. 보여드리면 딱 좋겠습니다만 네. 요 한 100일 근방에서 네. 이중 바닥이냐 이번 깨지면서 결국 인덱스가 두 자릿수로 가느냐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점입니다. 예, 좀 전문가들 뭐 전문가시니까 그런 차트도 좀 보고 네. 지금이 외환 시장을 조금 주목해서 볼 그런 타이밍이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두루두루 짚어주셨으니까 네. 우리 애청자분들 앞으로는 이제 주식시장 보시면서 외환시장 같이 두루두루 분석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대표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김준송 전 리먼브러더스은행 한국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